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경제 분야나 우리 사회 분야에 관해서 좀 동영상을 좀 남기려고 합니다. 요즘 날도 덥고 바쁘고 문재인 정부 들어오신 지도 뭐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그 이제 그렇죠. 이제 그 황당한 시대를 살다가 이제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정부가 들어섰어요. 뭐 그 속에서 우리의 그런 국민들,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좀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가 변할 건지, 그리고 얼마나 발전을 할 건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이제 주요 강요 조각 인사를 해서 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열나 야당 말도 안 되게 발목을 잡죠.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그 출범을 축하하면서 그렇지만 뭐 과거 황당한 독재 시절이나 뭐 최근에 그 정부 같지도 않은 그 박근혜 정부 속에서도 살아온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뭐 어떻게든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고성장이 끝난 나라죠. 그 인구 그거는 뭐 인구 구조나 출산율이나 결혼율이 말해주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한가한 이런 경제 이게 동영상 올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선진국들은 우리 주요 선진국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한 8, 90년대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성장 3% 이하의 저성장을 하게 되고 출산율 떨어지게 되고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실업 문제가 대두되는 것들이 심각하게 영국 같은 경우는 80년대 그래서 이제 대처랑 레이건이 신자유주의를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뭐 그 80년대 때야 우리나라에 아직 보호무역주의에서 독점 자본 재벌 위주로 경쟁 하던 때 우리와 상관이 없었지만 선진국들이 이미 그때 목전에 다다랐죠. 그런 것들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요때 깔딱깔딱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이제 2015년 통계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실질상으로 2015년도에 GDP 개인 소득 이 보게 되면 한 2만 8천 달러 정도 된답니다. 2만 8천 달러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지하경제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10에서 15%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 3만 달러 돼요. 일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이 3만 한 2, 3천 달러 될 거예요. 전 세계 탑은 어디겠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 룩셈부르크 9만 달러 거의 10만 달러죠. 1인당 한 1억씩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한 4인 가구 연 소득이 1억이에요. 아니 4억이에요. 4억. 그죠? 스위스 8만. 노르웨이도 8만. 미국이 좋습니다. 미국이 4만 달러 선에서 이제 5만 달러 넘어섰어요. 상대적으로 박탈감 싱가포르도 잘 삽니다. 개인 소득이 5만 달러 넘어요. 무시할 게 아닙니다. 작다고. 안타까운 게 일본이죠. 일본이 이제 3만 달러 초반대 떨어지게 됐어요. 한국이 이탈리아가 만만하죠. 이탈리아는 우리나라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나을 겁니다. 아마 지역 경제 따지면 이탈리아랑 한국이 좀 비슷한 경제 이런 마피아 이런 부패들이 있어서 좀 비슷한 형식이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프랑스가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프랑스가 개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채 안 돼요. 그것도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경제 규모는 꽤 큽니다. 그러니까 총 그 나라의 총 생산에서 인구를 나누는 게 개인당 소득인데 이건 이제 그 나라의 이제 개개인별로의 어떤 삶의 퀄리티를
말하는 거. 그래서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나라들이 시스템이 선진국화되고 좀 좋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 규모 면에서 그러니까 총 생산을 보게 되면은 2015년 기준입니다. 미국이 단연코 1위입니다. 18조 달러. 우리보다 10배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11조 정도 됩니다. 11조. 그리고 그의 반 정도 하는 4만 4천, 그러니까 4조 달러죠? 하는 게 일본. 3위입니다. 또, 일본은 이렇게 무시할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 90년대 때는 전 세계 2위였어요. 미국이 고작 한 6조 달러 할 때 절반을 차지했어요. 90년대 때. 그쵸? 이것이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버블 붕괴되면서 뭐 프라자 합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격차 쭉쭉 떨어져서 일본은 90년대 총생산이 지금 거의 한 30년 지나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소득은 더 떨어졌고요. 그래도 일본이 유지돼요. 그쵸? 일본 가보시면 조용하잖아, 나라가. 그냥 조용해요.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어? 더 많은 것도 없고. 어제 걔네들 내수가 좋으니까, 내수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혹은 1% 이하로 20, 30년을 쭉 가온 나라예요. 뭐 경기 부양한다고 뭐 일본도 삽질 많이 했습니다. 도로 빵빵 뚫고 뭐 해서 국민 그 정부가 갖고 있는 빚이 또 이 장난이 아닙니다. 총생산의 한 2배 정도 돼요. 내가 1년에 뭐 1억짜리 연봉이면은 빚이 2억이에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 자기가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한국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정상적인 그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간에 뭐 이명박이 삽질한 거 박근혜가 황당하게 한 거 집어치우고 이제는 그 한국도 3%는 고작 뭐 고사하고 2% 성장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인구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처럼 뭐 제일 경제를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게 뭐 부자들 감세하고 막 개발 사업해서 막 기업들이 투자하면은 국민들이 그 떨어지는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떡고물 먹고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시기 지났죠. 이제 그건 70년 80년대 얘기고 이제는 이제 내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걸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과거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IMF 지나서 신용대란이 오고 그래서 경제 쪽에서 이 노무현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 쪽에 유능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유능하거나 어떤 지금의 이런 소장파 경제학자들이 처음에 참여했다가 대거 나가게 되고 결국 노무현이도 갈팡질팡하고 그때야 뭐 유동성이 확 풀어진 시대니까 뭐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 그거를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요. 그나마 DTI, LTI 뭐 이거 잡아놓은 게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 부동산이 한 번에 팍 경착륙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도 잡아놓은 게 경제정책 우왕좌왕했죠. 삼성경제연구소에 막 의존하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뭐 할 거 많죠. 사법개혁도 해서 조국 교수 뭐 임명해서 검찰개혁도 해서 뭐 할 거는 사회 여러 가지 이런 적폐들을 청산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가장 화두가 되는 게 경제 민주화입니다. 경제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즉 국민들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어떤 걸 잘해도 도움이 안 돼요. 노무현 정부 실패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여러 가지 거 많이 했죠. 사학도 하고 국가보훈법 폐지하고 뭐 인권이 다시 뭐 좋은 일을 했는데 경제에 이런 그때는 막 거품이 막 버블이 불고 신용 유동성이 늘 때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요.
그때처럼 그냥 노르웨이처럼 그때처럼 꽉 잡고 그런 거에 하질 않든가. 근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에 미처 선도는 못할 망정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니까 결국 뭐 어쩔 수 없이 FTA도 맺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 실패로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럽고 치사하고 사기꾼 같아도 이명박을 찍은 겁니다. 이명박 뭐 5년 동안 7% 성장 뭐 됐습니까? 주식 뭐 4천 포인트 또 뭐가 있을까? 7위의 경제대국 다 뻥인 거 아시죠? 그 내용 아닙니까? 그거 바톤 이어받은 박근혜는 아예 얘기하기도 싫고요. 그건 뭐 그 나라도 아니었고 박근혜가 그대로 한 얘기 그거죠. 이제 건설. 그러니까 박근혜 때 솔직히 1% 2% 성장한 게 거기 보면 건설 이런 뭐 지방의 대거 지금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그거죠. 대거 이런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거 건설 쪽에 투자한 게 경제 성장률의 절반을 차지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 경제 성장률이 0.7%도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듯이 실질 임금은 계속 고정이거나 적어지지 실업률 높아지니까 국민 살기 진짜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박근혜가 뭐 그런 최순실 사태가 없었어도 정권을 진짜 제대로 지탱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정도 비성장적인 이런 경제 동맥경화 속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인간 중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건설이나 이런 이제 그런 가시적인 전시 행정은 안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올릴 수 있는 게 뭐 실질 임금을 올려야죠. 그래서 최저임금 10,000원을 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영업자 안 그래도 죽겠는데 사람을 어떻게 고용하냐 하지만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뭐 5만 달러 이상 되는 개인 소득이 되는 나라들 보게 되면 비쌉니다. 이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싸요. 뭐 제3국에 들어오고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이 해주는 서비스는 상당히 비싸요. 그렇죠? 이 서양인들이 머리 잘 막 기르고 묶고 다니는 게 열나 비싸면 제대로 깎으려면 우리나라에서 돈 10,000원에 뭐가 해결 안 돼요. 기본이 뭐 한 돈 10만 원 줘야 됩니다. 카트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임의용사가 많은 나라도 없죠. 그래서 그런 인건비들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긴급 추경해서 한 11조 원 일자리 창출 위해 산다 그러지만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항상 그거죠. 모든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한 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를 준다. 그렇게 국가들은 얘기를 해요. 정부들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국가 돈을 주면 돼요. 그냥. 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 핀란드인가 거기서 하는 기본 국민의 기본 소득. 그냥 그 나라에 살면 기본적인 인컴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일자리 알아서 찾는 거고. 그쵸? 근데 그렇게는 못 주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도덕적 해이다 뭐다 해갖고. 그쵸?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일자리에 박근혜도 그때 연간 한 몇 조를 청년 일자리로 쏟아부었어요.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노무현 때도 그랬잖아요. 뭐 무슨 뭐 NGO 아니 뭐냐 그걸 뭐라 그래 벤처 뭐 한다 그래갖고 뭐 엄청나게 또 과학기술 뭐 이런데 뭐 해갖고 그거 법인 하나 차려서 성과 내고 나라에서 몇억 원 뭐 많게는 뭐 받아갖고 운영하다가 그냥 법인 파산시켜버리고 이런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런 거를 안 할 거예요 아마. 이제 과거에 쓰라린 경험을 알고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경제 민주화가 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의 실제적인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실제적인 걸 해야죠. 결국 딴 거 없습니다. 가계에 총 가처분 소득이 늘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가구 뭐 1인 가구 요즘 많죠.
1인 가구 왜 많이 생겼습니까?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인컴 갖고는. 결혼해서 출산, 뭐 결혼은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애는 절대 못 낳죠. 이 구조에서.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부모 세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제일 필요한 게 살인적인 집값. 집값 너무 비싸죠. 응? 그거는 역으로 말해서 실질적인 인컴 소득 수준이 적다는 얘기예요. 너무 올랐고 이런 것들이 계속 부동산 과열되고 이러면서 올린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교육 문제 해결 안 되잖아. 이 교육 문제는 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단대체 싹 밀어버리고 그냥 과외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 지금. 교육 문제, 사고유형 문제, 또 하나는 또 실업 문제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국민들이 누구나 자기가 일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나나 먹여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한 150, 200 됩니까? 그 정도는 벌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쪽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라는 이런 거 책정될 거예요. 그럼 한 개인당 한 200 정도, 그러니까 실질은 한 150 받고 4대 보험 들고 뭐 해주면 한 200 정도는 미니멈으로 갈 수 있는 인건이 형성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먹고 사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트타임도 많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파트타임하고 뭐 풀타임에서는 잡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뭐 다 잘 살게 하고 이렇게는 누구도 못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야 될 것들이 간접세 비율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살인적인 간접세가 뭡니까?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유류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 1500조가 GDP가 1500조라면은 우리나라 예산이 한 지금 400조가 넘어요. 450조 올해. 그러면은 얼마 됩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죠. 3분의 1. 근데 아직 뭐 OECD 평균은 되는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더 발전하고 하게 되면 국가가 뭐 노르웨이나 이런 데들이 그래요. 한 50%에 60% 가요. 국가 재정이 총 GDP. 그만큼 세금을 많이. 그러니까 그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기본 소득을 준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뭐 100 얼마, 200 얼마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스위스에서 이번에 투표했죠. 근데 부결됐다고 그러는데. 스위스 그 산악 지금 강원도보다 더 첩첩한 산 중에서도 얘네들 소득 수준이 8만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걔네도 거의 1억이에요. 미리당 1억 버니까. 응?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의 기술,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이 그 대가를 받을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을 꾸준히 파고 들어야지만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런 물건이라든가 물류는 너무 많이 쏟아져 나고 이미 지금 뭐 우리나라 아웃도어는 다 이미 향후 한 10년을 생산 안 해도 쓸 만큼 남아 있잖아요. 그건 과잉이고 항상 자본주의의 위기는 경기 좋을 때 과잉 시설 투자와 과잉 생산이 결국 공황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고, 뭐 인간 기술이야. 그 인간이 직접 뛰어야지 될 수 있는 문제들은 그 영역은 남아 있고 그 영역에 대한 서비스 그런 실질 임금을 높게 매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선진국화가 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내수가 올라가죠. 우리나라 내수 비율이 이제 수출 비율에서 지금 이제 절반을 넘어서 아마 문재인 정부 5년 지나면 한 60%뭐 좋게는 70%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 내수가 돌고 자영업자 살고. 자영업자 하시는 여러분들 뭐 인건비 올랐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뭐 인건비가 안 되면은 그냥 혼자 하세요. 가족들이 하시든가 하고
사람을 쓰게 되면은 단가랑 코스트를 높이세요. 그럼 그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덤핑 공화국인 나라긴 한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선진국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가 하면 뭐 덤핑이다, 뭐 가격 비교다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은 되게 심합니다. 그게 한 뭐 인터넷도 워낙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권이 너무 쌌던 나라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하나 제가 요즘 지려고 하는데도 인건비 상당히 올랐어요. 자재비나 이런 것들은 크게 안 올랐는데, 인건비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집 좋게 지려면 웬간한 거 지려면 평당 한 400 정도 이상 들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요즘 에어컨도 마찬가지. 에어컨 가스 예전에 이렇게 넣고 기본하는 거 한 5만 원 하면 되는데 요즘 장난 아닙니다. 몇십만 원 달래요. 가스 넣고 배관 연결하는 거. 그만큼 인건비 비용은 올라갈 거예요. 계속 올라갈 거고. 인간이 내가 못하면 남을 시켜야 되는데 남을 시킨 일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한국이 그래도 꽤 발전했습니다. 우리 90년대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 총 생산이 얼마였을까요? 1500조. 지금 1500조잖아요. 그때는 한 300조도 안 됐어요. 그렇죠? 미국이 그때 우리나라보다 거의 20배 정도 경제 규모가 컸어요. 일본이 그 다음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일본 가면 만만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계속 발전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뭐 우리 많은 분들이 차이나가 미국을 이기겠다고 뭐 10년 안에 했다, 그거는 어려워요.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계속 발전했어 미국은. 뭐 독일 뭐 그만하고 해도 영국은 아예 뚝 떨어졌고, 미국 지금 15년 기준으로 얼마죠? 18조 달러. 중국이 10조 달러, 11조라고 치면 60%밖에 못 돌았어요. 인구는 얼마입니까? 중국 인구 12억이고 미국 인구 5억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 경제 규모가 내 보기에는 21세기까지도 깨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나라예요. 아시겠지만 뭐 이민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나라가 일단 젊어요. 물론 이제 미국도 이제 인구 정점이 떨어진 나라이긴 하지만 그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출산율 우리보다 당연히 높고요. 우리나라에 일단 가장 치명적인 게 출산율 저하 아닙니까? 이건 지금 막 몸에 안 느껴져요. 근데 이제 제가 50인데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은 진짜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뭐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은 고사하고 내수조차도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이데올로기 갖고 무조건 반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또 5년 있다 뺏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국민이 그 뒤움박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좀 뭔가 어떤 대책을 세우면 20, 30년 출산율 대책도 보면 꾸준히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과 관계없이.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과 관계없이 꾸준히 가져야죠. 정권 바뀐다고 확 뒤돌아가고 또 적대적이 되고, 그게 무슨 정책이 진행되겠습니까? 네? 진짜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자유한국당, 이 한나라당 이 인간들은 진짜 좀 역사에서 좀 사라져 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적폐적인 이런 생각 갖고는 발전을 할 수 없고, 발전은 고사하고 버티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과거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때야 우리나라가 연 10% 이상 쫙쫙 성장한 나라니까 그들의 그런 부패와 독재를 봐줬지. 예?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이제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선진국 하면 합리적이잖아요. 한국 같은 사람은 뭡니까? 무조건 빨리빨리 해서 비합리적으로 밀어붙여서 일을 내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는 한국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예? 내 동생이 이제 뭐 현대나 삼성에 있어서 이제 뭐 삼성도 향후 10년 이후에 뭘 해먹을 게 없죠. 예? 지금 한 200조 정도 매출을 하는 것 같은데 현대가 한 100조 정도 합니다. 현대도 자동차 10년 안에 중국에 따라잡힙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기술적인 이런 것들이 끝났어요. 그쵸? 뭐 새로운 거를 뭐 하면 몰라도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투자해갖고 국가 예산 또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고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서로 서비스를 비싸게 사주고 그러면서 GDP를 맞춰가서 이 수출 경제보다는 내수 위주로 그 지네끼리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럼 혹시 모르면 또 그 뭐 통일이 되면 또 괜히 첫 단도 잘못 끼우면은 아수라장 됩니다. 실질적인 그런 이제 경제 인프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얘기 길어지만 명심하실 게 어느 악한 정부가 와도 국민들은 살아나가고 어느 좋은 정부가 와도 국민들한테 지워지는 세금이 경감되지는 않아요. 현명하게 대출, 그러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국가와 개인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시민사회 이런 그 공화정에서는 국가에다 바라는 게 국가는 어떻게 보면 다 날강도죠. 솔직히 보면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하고 좀 현명하게 줄 건 주고 그 속에서 또 나도 먹고 사니까 받을 건 받고 현명하게. 그래서 어느 정부가 와서 나를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하게 해주고 뭐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어?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좋은 정부가 오게 되면 이제 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쓸데없는 삽질에 안 들어가니까 나라가 좀 탄탄해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아주 미세하게나 장기적으로 바라볼 문제지 당장 뭐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누굴 뽑는다고 대통령 하나 뽑는다고 뭐 개인의 삶들이 뭐 싹 바뀝니까? 현명하게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 알아둘게. 세금은 부담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다만 간접세 비율은 축소되지는 않아도 그냥 기존 거 유지할 것 같고 내던 거 내시라 이거예요. 뭐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그것까지 그런 세제 개혁까지 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또 혁명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 비율이 좀 늘어날 거고 뭐 대기업이나 얘네들 쪽에 늘어나겠죠. 그래도 국가 예산에서 한 달에 아니 1년이면은 뭐 한 저는 한 100조 이상은 엄한데 써야 되지 않을 돈에 쓴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4분의 1 이상은 어디든 간에 뭐 방산 비리든 뭐든 비리든 뭐 쓰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잘해서 국민들 그런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에 쓴다면은 나라가 그러니까 뭐 뻑뻑한데 그래도 윤활유를 쳐주겠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고 다만 실적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여지껏 그 어려운 시대도 살았는데 응?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시대에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는 딴 게 없습니다. 늙어서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과거 우리 부모 세대야 지금 자기가 현명하고 했다고 뭐 사놓은 부동산이 뭐 10배, 100배 올라서 그게 자산이 되지만 우리 때는 그게 어렵죠. 지금 있는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20, 30년 후에. 그 절대 재생 가치가 안 됩니다. 특히 뭐 서울 도심지 외에 이런 경기도 쪽 이런 쪽은 뭐 아파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살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 내구 수명이 한 30년 되니까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연금 받아서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1인,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한 달에 한 300 정도면 생활을 하죠. 그냥 그 빚 없음, 빚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빚을 일단 정리하시고. 어차피 금리 오릅니다. 지금 금리 얘기를 드리겠지만, 절대 이 저금리 시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데, 불과 우리가 십몇 년 전만 해도 예금 금리 한 10% 됐어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 10억만 모으면은 따뜻하게 먹고 살았거든요. 특별한 거 안 해도. 1억씩 나오니까. 그 시대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노령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10억 해봤자 1년에 얼마나 옵니까? 그거 생활이 안 되잖아요. 금리는 올라갈 거야.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경기 회복을 완전 해지는 않았어도 뭐 조금씩 올리잖아요. 0.25 뭐 이렇게 갖고 올리는데, 그러면 미국이 지금 실질 금리가 이제 1% 됐단 말이에요, 연준이. 우리나라는 적어도 2.5에 3은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그 외국 자본이 안 빠져나가는데, 지금 금리를 하느니 더디게 올리네요. 이렇게 되면은 경착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가계 부채라는 이 폭탄 속에서, 그렇죠? 경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에 대해서 그 주식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뭐 있느냐? 부동산도 아니고, 증권도, 주식도 아니고, 현찰 비율 좀 높이시고, 그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매월 인컴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어? 그런 분야를 찾아야 돼요. 그런 분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5년이나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여기서 버텨서 거기서 자기 전문성을 획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야지 먹고 사는데 구애를 안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진짜 뭐 가난은 뭐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뭐 인간 개인적인 개인성도 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제일 얘기했던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이런 굳어진 틀 속에서 그냥 먹고 사는 구조였는데, 그쵸? 이런 피라미드 형태잖아요. 그쵸? 상위 1%부터 쭉 가는 시대인데, 신자유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이제 보다 전문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소득 격차가 쫙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호리병 형태의 사회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를. 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뭐 과거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운명을 이루며 살았던 그런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게 결국은 경제학의 그 원점 같아요. 모두가 평등하게 이런 나라는 없으니까 공산주의가 뭐 그렇게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이렇게 피라미드를 약간 좀 이렇게 풍만한 피라미드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뭐, 어? 뭐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트폴리오는 건강하시고 건강 관리하셔야 돼요. 50대 한참 50이 되면은 이제, 예전에 30살 넘으면은 이제 후반전 뛴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50 넘으면 이게 인생 2라운드입니다. 그래서 80까지는 일할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과연 80까지 크게 없이 내 인컴을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을까를 한번, 장기적으로 30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60 넘어서 뭐 60도 한참입니다. 뭘 할 수 있는 거. 뭐 그리고 경험이 쌓였잖아요. 경험도 쌓였고 그 안에 실패의 노하우도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시적으로 자손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는 50대, 60대, 70대라고 저는 봅니다. 어?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현명해집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나가면은
뭐 나 자신도 그렇고 내 가족들, 나라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민폐를 안 끼치는, 그리고 도움을 주는,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하여튼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 하지 마시고 큰 실망도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